바레인 테스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페라리는 멜버른부터 시작하는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새로운 소식이 다가오고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밀턴의 피트 엔지니어인 바수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레드불은 허용된 최소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른 팀들에 비해 초기 불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와셰는 그들이 그리드에서 네 번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발 주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가 거의 경고하듯이 언급한 리프트 앤 코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정의 회전과 서킷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페라리 팀은 사키르의 완전한 패키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엔진, 공기역학적 업데이트,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변속기까지. 이것만으로도 마르넬로가 장난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오라노와 바르셀로나 사이 그리고 바레인에서의 첫 테스트에서 본 파워 유닛 용 67-6은 300km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엔진에 대한 진정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 없이 약 14개의 그랑프리와 동등한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즌당 3개의 엔진으로 제한된 챔피언십에서 이는 페라리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었던 유일한 에피소드는 루이스 해밀턴의 롱런 마지막에서의 엔진 꺼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장 문제가 아니라 연료 펌핑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주 종료 시 연맹에서 요구하는 최소 1리터를 준수하기 위해 탱크에 얼마나 많은 연료를 남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비량은 시뮬레이션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제 다음 경주 시뮬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한 실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수요일에 페라리는 SF26 아래에 새로운 유닛을 장착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확실히 이 엔진은 새로운 변속기도 장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에너지 회수 전략을 사용하여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고 터보렉을 줄이기 위해 더 짧은 기어를 사용함에 따라 기어는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성능 요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단순히 신뢰성을 고려한 관리 구성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보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의 터보보다 더 작은 원웰 터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정확한 기술적 결정입니다. 터보렉을 더 잘 제어하고 가속 단계에서 MGK의 사용을 제한하여 직선 주행에 사용할 전기를 더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출발 시 이 점은 더욱 분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레인에서의 테스트에서 우리는 스타트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10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과급 시스템을 올바르게 로드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내연기관의 회전수를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더 큰 터보를 가진 사람은 전체 절차를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리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피트에 늦게 도착하고 시스템을 아직 장착해야 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F1 위원회에서는 절차에서 뭔가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누군가 스타트에서 정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텁에 초점을 맞춘 페라리는 이러한 이유로 지금 규칙을 변경할 의도가 없습니다. 마로넬로에서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규제 틀이 수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테이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의 압축 비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패독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테스트는 단순히 트랙에서의 값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 시즌 전체에 걸쳐 정치적 및 기술적 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분명합니다. 페라리는 지금까지 성능의 순수한 한계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성, 상관관계 및 다양한 절차에 대해 작업해왔습니다. 랩타임은 아직 그들의 우선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들이 언제 정말로 밀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에 비해 어디에 위치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별은 다른 팀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페라리처럼 보입니다.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페라리가 2022 스타일의 철학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즉, 시즌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공기역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이를 풍동, 데이터 및 CFD와 연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관관계는 페라리에 존재합니다. 그들 또한 이를 확인했습니다. 파워 유닛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 또한 페라리에게 우선사항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 점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중의 처리 및 가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뒷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발명했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솔루션 없이 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도 앞날개에 대한 상상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직선 모드에서 플랩의 액추에이터는 다른 차량처럼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풋플레이트는 첫 번째 진화에서도 꽤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진정한 SF26은 앞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아래와 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 지역에서 페라리는 흥미로운 것을 도입했습니다. 바닥 입구에는 전통적인 수직 패널 외에도 초기 부분에 거의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중간 쟁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흐름을 에너자이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하부에. 올해 완전히 평평한 바닥을 공급하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으로 바닥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확산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페라리는 공격적이었고 규정의 한계를 넘어 볼륨을 확장하며 명백하게 추출 작업을 했습니다. 후면 서스펜션이 프로젝트의 주요 초점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맥라렌의 철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전면 날개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워킹은 멜버른 전에 자동차를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개념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페라리는 진행 중에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보지 못했던 설계 유연성의 신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페라리에 대해 말이죠. 마라넬로에서는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 특히 에너지 회수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꽤 명확합니다. 이는 패독의 감정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간의 GPS 데이터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즌 초반에 확인된다면 엔진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요. 레클레르는 공개적으로 예측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숨을 수 있는 방법이 두세 가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꽤 많이 숨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아직 브래클리 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에서 페라리는 서류상으로 레드불보다 앞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힘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치들은 완전히 복잡하며 하나의 세부 사항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출발하고 맥라렌이 무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독일 파워 유닛 패키지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파워 유닛 게이트입니다. 사실 수요일에 F1 위원회는 압축비 문제, 즉 유명한 16대 1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만약 메르세데스의 잠재적 이점을 축소하는 명확한 설명이나 규제 개입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페라리와 레드불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2025년 페라리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여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라리 SF26은 8대 중 가장 눈에 띄는 차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차도 아닙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합리적이며 더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즌 견고한 기반을 갖는 것이 테스트에서의 번쩍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진정한 경기는 단순한 공기역학이 아니라 규제 정치와 특히 엔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타이틀을 가진 차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메르세데스 엔진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을까요? 여기서 엄청난 논의가 시작됩니다. 바레인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가 엔진 기술 면에서 숨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다른 팀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르클레르크도 이를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드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 에너지 회수에서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레드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드불은 반면에 좋은 내연기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테스트 중에 자신의 파워 유닛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고 이는 밀턴 케인즈 팀이 완전히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과체중으로 출발할 것이며 허용된 최소 중량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바이저의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루이스 해밀턴의 트랙 엔지니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해밀턴의 곁에는 카를로스 산티가 있습니다. 임시 해결책이며 드라마틱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루이스 해밀턴도 첫 몇 경기는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조직 공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 점입니다. 패독에서는 모든 변화가 미디어 사건이 되며 바이저는 지쳤습니다. 그는 매우 간단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매년 6, 7명의 트랙 엔지니어, 다양한 스포츠 디렉터, 팀 프린시펄이 바뀌며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저는 그가 도착한 이후 반복해온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페라리는 혼자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약 1,500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우리가 보는 트랙 엔지니어는 피트에서 운영 참조 역할을 하지만 그 뒤에는 전체 구조가 있습니다. 전략, 성능 엔지니어, 시뮬레이션, 에너지 관리, 엔진 분배. 특히 배터리 및 에너지 관리가 더욱 복잡해진 이 새로운 기술 시대에 집단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이 라디오의 목소리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지는 맙시다.
사실 파일럿과 엔지니어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루이스 해밀턴과 같은 파일럿에게는 과거에 메르세데스와의 소통에서 도움을 받으며 운전했던 그에게 차량 외부에서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은 분명 혼란을 초래합니다. 소통, 신뢰, 데이터 해석의 민감성. 특히 해밀턴과 같은 파일럿과 함께할 때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026년은 새로운 규정이 있는 섬세한 해로 에너지 관리가 더욱 중심이 됩니다. 안정적인 인물이 있어야 하고 그 인물이 트랙에서 해야 할 일을 안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페라리는 멈춰 있지 않으며 평가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책이 아닌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리고 왜 바소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냐하면 그는 정상적인 조직 단계를 페라리의 사례로 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몇 달 전 아드리안 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단일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이다. 바소르는 그룹을 보호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며 페라리 SF26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현재 페라리의 우선순위는 팀 라디오가 아니며 드라이버와 피트의 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메르세데스 엔진이 정말로 모두가 말하는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명한 압축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며 견고해 보이지만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문제인가?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페라리에게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전환의 단계이며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성을 찾고 있는 팀입니다. 진짜 질문은 해밀턴의 라디오 목소리가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페라리 SF26이 정말로 한계까지 밀어붙여질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메르세데스 맥라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요? 만약 차가 챔피언십을 노릴 수 있다면 아무도 트랙 엔지니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 주제는 더 강하게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지금 페라리의 우선순위는 해밀턴의 트랙 엔지니어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해밀턴과 같은 주요 드라이버에게는 이렇게 자주 인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대화할 수 있는 트랙 엔지니어가 필요하며 그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내 생각에 더 경험이 많은 파일럿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반면 데뷔하는 파일럿들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뮬러 1에서 많은 시즌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더 잘 맞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밀턴은 이 부분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피트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페라리에서 미디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밀턴의 곁에 누가 있을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적절한 인물을 선택해야 하며 현재 가능한 인물을 서두르지 않고 선택해야 합니다. 루이스 해밀턴을 위해 신중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즌 내내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재 레드불이 최소 중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와셋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힘입니다. 메르세데스가 자신의 잠재력을 축소하려는 반면 메르세데스는 레드불이 최고의 파워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레드불은 메르세데스가 최고의 파워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관점에서 메르세데스는 꽤 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테스트에서 그렇게 했고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메르세데스의 두 드라이버인 안드레아 치미와 안토넬리 그리고 조지 러셀 모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은 100%로 보지 못했습니다. 압축비와 관련된 문제도 있으며 이는 분명히 핵심 주제이고 메르세데스 엔진을 수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엔진은 완전 가동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확실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경주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스텔라가 경고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포뮬러 1은 자가 참조적일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포뮬러 1은 오락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트랙에서의 진정한 전투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바렌스 테스트에서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추월, 위험한 출발, 그리고 맥스 베르스타펜이 많이 불평한 거의 극단적인 리프트 앤드 코스트입니다. 문제는 출발입니다. 실제로 터보를 준비하는데 13,000rpm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MGUHE 제거로 인해 터보는 더 이상 전기적으로 프리로드 될 수 없으며 모든 작업이 열기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터보를 적절한 창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리드에서 12,000-14,000rpm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몇 초 동안 지속됩니다. 테스트에서 드라이버들이 출발 전에 절차를 완료하는 데 10초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드라이버가 준비가 되었고 뒤에 있는 드라이버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속도가 다른 출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코너에서 시속 200km 이상에 도달할 때 이는 정확히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이를 재앙을 위한 레시피라고 표현했으며 솔직히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월의 문제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규정은 추월을 도와야 하며 터보 모드, 즉 부스트 모드를 통해 파일럿들이 직선에서 추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활성 공기역학 없이 다양한 직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0.25m가 직선 끝에서만 느껴지며 사실상 제동 시에만 느껴집니다. 이는 직선에서 공격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스트가 늦게 도착하고 종종 추월을 완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다른 트랙에서도 확인된다면 우리는 기차처럼 늘어선 경주와 결정적인 조작이 적은 경주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포뮬러 1에겐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리프트 앤 고스트와 2010년 발렌시아를 재현할 위험도 보았습니다. 사실 앞차의 뒤를 따라가고 앞차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떼면 인상적인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에스텔라가 발렌시아에서 웨버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변속기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속기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엔진 회전을 높이는 데 사용되며 더 낮은 기어를 사용하여 더 나은 출발을 하고 가속 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터보를 유지하고 배터리를 재충전하며 터보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어의 연쇄에 주의해야 하며 시즌의 절반 동안 잠길 것입니다. 변속기 자체에 여러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페라리의 더 작은 터보가 페라리에게 출발 시 이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차들이 출발에 대해 더 자주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더 큰 터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 준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터보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출발을 하게 되며 따라서 종이상으로 더 약하지만 출발 시 더 성능이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연맹과도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팀들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페라리와 맥라렌, 레이싱 불스, 아우디 및 AS가 바레인 테스트의 두 번째 세션에서 C4 타이어, 즉 더 부드러운 타이어를 가져와서 건조한 주행에서 더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따라서 트랙에서 성능을 더욱 시험해 볼 것입니다. 반면 아스턴 마틴은 바레인 테스트의 두 번째 세션에서 올인하며 C3, C4, C5 타이어만을 가져오고 따라서 하드 타이어는 가져오지 않으며 C1 또는 C2 타이어는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트랙에서의 성능을 시험해 보는데 올인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개선해야 할 주요 목표입니다. 페르난도 알론소와 아드리안 뉴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드불, 알핀, 윌리엄스는 C5 타이어도 추가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가장 단단한 타이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아마도 더 부드러운 타이어에 대한 참고를 주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리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는 2028년, 2030년, 2032년에 그랑프리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6년에 이미 예정된 에디션 외에도 순환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027년, 2029년, 2031년에는 스파가 돌아올 것이므로 카탈루냐 서킷, 바르셀로나, 스파프랑코샹이 포뮬러 1 일정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서킷에 대한 공간을 줄일 것이며 포뮬러 1에 있어 역사적인 트랙인 스파를 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서킷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외의 트랙에 더 많은 공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르티마오가 다시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드리드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스페인 그랑프리가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있을 때는 카탈루냐 그랑프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양한 시설을 갱신하였고 유럽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소 다양한 인프라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지만 유럽에 대한 집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트랙에 들어가고 어떤 트랙에 나오는지에 대한 회전과 유연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포뮬러 1에 가져오는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포뮬러 1의 역사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팬들을 붙잡아주는 포뮬러 1을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항상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요. 라사에서 전해드린 모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